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를 겨냥해 당장 곤궁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4천억 원을 전액 갚겠다고 한 데 대해 거짓말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갚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비상경에 들어간 현대제철이 결국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포항 공장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이번엔 일반직과 연구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말 바꾸기가 국제무역 질서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완화나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목재, 반도체 등을 지목하며 부문별 관세에도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직원들이 짜고 7년간 880억 원을 부당대출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서와 사내 기록을 삭제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도 드러났습니다. 은행의 도덕 불감증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대출 동향까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8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 정말 고객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돈을 쉽게 번다는 비판 속에 은행원들은 짬짬이로 고객 돈을 부당하게 대출했다는 사실에 고객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은행들에 종용하면서 고객들은 또 다른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은행 대출 동향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파 토론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은행의 도덕 불감증 사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800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고. 이 은행에서 지금 부당대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IBK 기업은행 국책은행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이정환 교수님? 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짬짬이 대출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짬짬이 대출의 이제 주인공은 네. 전직 IBK 기업은행 직원, 그리고 네. 그 전직 IBK 직원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현직 IBK 심사역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출을 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전직 IBK 직원, 네. 흔히 말하는 그분이 기존의 또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 자기 동기들을 활용, 그러니까 지점장으로 나가 있는 동기들이라든지 심사역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대출 심사를 용이하게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심사하는 분들이 그냥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수령을 하고 차명 계좌에서 뭐 지분 20%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필리핀 가서 향응을 받는다든지 현금을 제공받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은행원의 윤리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한 7년 동안 880억 원 가량의 대출이 나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어야 흔히 말하는 대출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것들을 서류로 계략적으로 조작을 하고 심사역들이 심사를 해주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또 이
이 특히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의 것들도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라고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스스로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은행을 나간 이 직원 그리고 그 와이프가 주역이 돼서 어떻게 말하자면 전반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허위 서류를 내고 그리고 이 부실하지 않다는 서류 같은 걸 내고 흔히 말하는 심사를 그냥 말씀드리는 걸 짬짬이식으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인이 대출을 나가고 안 나가고 결정하는 심사역에 있었고 은행 또 입행 동기들이 짜고 했고 근데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800원이 넘게 대출하는 거니 은행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길래 7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 발견을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게 좀 더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이 수사 결과라는 건 조금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뭐 지점장들이 정결로 할 수 있는 권한들도 뭐 일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직 IBK 직원이다 보니까 IBK의 어떤 대출 구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맨 처음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남의 회사에서 25억 정도 돈을 꾸어다가 그걸 자기 자본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허위 사실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자마자 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IBK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전직 직원 그리고 현직으로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지점장들 그러니까 사실 이 동기들이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에 호응을 해서 접대와 향응을 받고 돈을 받고 했다는 것은 사실 은행의 신뢰성에는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우리은행에서 이 부당대출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고 지금 뭐 신한은행에 감독원 검사가 들어가 있고 농협조합에서도 부당대출이 적발됐는데 은행들의 나름의 그 내부 통제 기준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도 은행에서 왜 이런 부당대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사기는 사실 막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가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뭐 남들이 봐도 감쪽같이 그러니까 은행원이 판단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진짜 은행 역시 사기에 당한 거기 때문에 뭐 은행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서류들이 오면은 몇 번의 검토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은행원들이 제대로 체크하는 특히나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검토 작업이 있는데 이 허위 서류를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 통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네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결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러 대출해주고 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향응을 또 제공받는 그러니까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이런 구조로 해서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결 권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허위사를 내부 통제라는 것이 모니터링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의 이야기인데 모니터링 할 때 이제 서류를 적당히 검토한다든지 이런 좀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 정결 부분이 됐다라고 하면은 모니터링 강화한다든지 시스템적으로 허위 문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체계적인 대응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은행은 각각의 어떤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기업은행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IBK 기업은행 부당대출 참 참담하네요. 개인들의 은행돈 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담보를 갖고 가도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은행 대출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난 24일부터 시행이 됐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 모든 아파트 단지. 한문도 교수님, 24일 이제 사흘째인데 일단 거래가 뚝 줄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줄었습니다. 거래가 줄었는데 그전에 일단 좀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내부 그 은행들의 그 비리 불법 대출 이게 계속 왜 자꾸 일어나는지 뭐 백날 얘기해봤자 뭐 몇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초원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제가 횡령 배임 범죄 금융 기준의 그 양형 기준을 봤어요. 양형 기준.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3년 초에도 그 이런 불법 대출이 1,000억대, 2,000억대가 많이 나왔어요. 농협 쪽에서. 그래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뭘 했냐면은 책무구조도라는 제재를 둬가지고 은행 아까 말씀하신 내부 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무구조 지침 그러니까 이제 내부 통제죠. 그걸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원들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 내부 통제를 잘 못했을 때 책임 묻는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이 시행세칙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왜 자꾸 또 일어나냐?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좀 봤더니 50억에서 300억 이상의 배임을 했을 때
이 기본이 4년에서 7년이에요. 4년에서 7년. 그럼 300억의 손해를 입혔으면 300억이 어디로 갔는데 물론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추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찬다라면 손실이 났다라면 300억의 대가로서 4년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세상에. 설마 안 되죠. 4년간 300억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있습니다. 양심적인 네. 분들은 무슨 전혀 얘기인지 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네. 이런 일들이 날 수 양형이 있는 너무 좀 약하다. 약하죠. 약하고 거기다 또 감경 기준이 많아요. 예. 이 부분들 때문에 음. 또 초범이라 그럴까요? 이러면은 7년 했던 6년 또 상관없이 또 감경을 하고 형을 살아도 중간에 또 모범수 뭐 변호사 잘 써서 또 형을 감형하고 이게 아주 횡행합니다.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먼저 고쳐야 되고 그 부분 이제 거기까지 듣게 하고요. 네네, 토지거래법으로 부동산 시장 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래는 뚝 줄었다는데 예, 정말 맞습니다. 그런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중순까지 불과 한 보름 만에 막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몇백 건씩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10건에서 20건 정도가 거래됐다고 보셔도 되겠죠. 열흘 예. 정도니까 예. 2주면. 그런데 지금 19일 날 발표됐잖아요. 네. 19일 날 발표하고 시행은 24일부터지만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 정도 넘게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19일 날 발표했으니까 시장에 이미 신호가 갔고 현재 그래서 어제 저녁 날짜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19일 이후입니다. 네. 마포 한 건, 마용성으로 뭐 번진다고 하잖아요. 먼저 강남 쪽으로 말하면 희한하게 강남구는 기존의 19일 발표 전에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계약금을 넣고 신고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고된 게 10건이 들어왔습니다. 강남구가. 강남구 꽤 10건. 들어왔어요. 네. 꽤 들어왔고 송파구가 이제 문제인데 송파구 빵건입니다. 없다. 네, 한 건도 없고 용산군 4건인데 4건 중에 3건이 6억 이하짜리고 한 건만 14억짜리예요. 예. 그리고 마용성으로 이제 뭐 자꾸 풍선 효과. 효과가 네. 난다고 뭐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그쪽에서 하는데 이제 뭐 가격도 좀 이것도 오른다. 약간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성동구 그 뒤로 2건 거래가 별로 없어요. 2건. 강동구가 그나마 6건이 됐는데 24일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9일? 19일부터. 네, 그러니까 기간이 좀 발표된 됩니다. 후에 거의 직후? 뭐 8일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10건, 20건씩 거래되던 게 이렇게 지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영성에서 강동구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역풍선 효과에 혜택적으로 보는데 강동구가 6건이 거래가 됐어요. 어제까지 6건이 거래가 됐는데 3건이 2억짜리고요. 4억짜리가 2건이고 5억이 한 건이고 11억짜리가 한 건, 8억짜리 한 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낮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붐이 불어서 신축 대단지에 뭐 15억, 17억 뭐 이런 게 이런 건 아니고?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진짜 실수요자만 들어갔고 예. 그 얘기 뭐냐면 이미 3월 중순 넘어서면서요. 2주, 3주차 넘어서면서 거래가 약간 끊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원래. 토호제 예고 전에도 이미 네, 거래가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있었는데 이미 언론에서 너무 조명을 하다 보니까 정부하고 금감원장하고 최상목 장관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뭐 IMF하고 이쪽하고 다 사인한 거 있잖아요. 협의 보고서에. 예. 긴축 재정 들어가겠다. 건전성 강화 대책 들어가겠다 했는데 펑 터져 버리니까 뭐 환율 올라가는 뭐 괜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둔화되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는 것은 시장 오히려 시장을 시장이 파악을 못하는 거죠. 파악을 못한 거네. 오히려 너무 늦은 조치.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잖아요. 어. 시장님은 물론이고 뭐 장관님도 깜짝 놀라서 재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불길처럼 번진다고.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이런 거는 애초에 풀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정할 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서 충격을 주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계속 이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좀 정치적 상황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이쪽에서 좀 엇박자가 좀 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네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면서 정부가 얘기한 게 집값 안정을 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라. 은행들의 사실은 좀 복잡한 지금 신호가 가고 있어요. 새해 들어서 뭐 대출을 좀 푸는 듯 했는데 다시 문턱을 높이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일단 대출을 뭐 유주택자 대출을 끊고 전세 대출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은행들이 대응하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지침 나온 거는 은행이 약간 알아서 자율 규제 방식으로 해라라는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뭐 총량 규제 심화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건수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2월도 좀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2월에 가계대출 5조 원가량 늘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것이 혹시 금리를 또 내리는데 또 부담감이 된다든지 이제 향후 어떻게 보자라면 또 가계대출 추가적으로 늘면서 좀 경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가계대출을 좀 줄이라라는 내부적인 방안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문제 삼았던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그거 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가 위험한데 전세도 할 때 그냥 이제 처음에 전세가 선순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이미 뭔가 대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세가 후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가 후순위로 가는 경우에는 대출을 좀 자제하라는 기본적인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 역시 이것에 따라서 좀 가계대출 축소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사실 가계대출이라는 것이 1월 달에 받기가 좋고 뭐 은행 뭐 상식으로는 11월, 12월 가면 이미 총량이 다 찼기 때문에 좀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금감원에서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좀 가계대출이라든지 전세담보대출 같은 줄인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100%에서 90%를 줄고 이제 허그의 그 보증 비율을 말하는 보증 비율이 거죠. 줄고 그 사실은 이게 맞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100% 하면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국가 재정만 책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방식인데 그걸 7월에 바꾸기로 했는데 그것도 또 땡기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를 또 대출해서 주택 가격 오른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또 막겠다. 그 전세 시장이 역시 좀 빠르게 개선하고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런 제도 개선이라는 일을 좀 보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급하게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반영돼서 이제 가산금리 같은 것들이 좀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이미 낮췄는데 가상금리를 떨어뜨려서 대출금리도 낮춰줘야지 아무리 대출 규제를 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금금리만 떨어뜨리고 대출금리 안 떨어뜨리면 은행만 돈 많이 벌고 고객은 이자 부담 늘어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한국은행이라는 입장에서는 금리 낮춰야 된다는 사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고 경제 성장률도 1%대 후반, 1% 중반까지 내려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로만 쏠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은행들한테 규제를 하고 있고 은행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좋은 기회죠.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흔히 말해서 가산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붙이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계기기는 하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 한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예, 예. 아까 토호제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3구의 효과가 이제 풍선 효과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마포, 성동, 이제 강동구의 거래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제 그쪽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들여놓는 그로 인해서 좀 거래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아닐까요? 없습니다. 도리어 그래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되면 지금 말씀대로 가격이 떨어질 게 예상이 되면 확 걷어들이겠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돼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걷어들이고 예, 떨어질 그렇죠. 거라고 하면 내놓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매물이 안 줄고 도리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매가 늘어나가 있다. 중요한 건 토호제 바깥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난다. 네. 금매가 자꾸 나오는 현상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금매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네.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갖다 요새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은행 규제 중에 대환대출을 지금 막았습니다. 대환대출, 전반적으로. 금리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 예,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금리 낮은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거를 예전엔 정부에서 또 주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유도를 했죠. 거꾸로 유도했는데 예, 그걸 어떤 또, 가계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인다고.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또 아닌 거예요. 정부의 정책 방이 아예 그쪽 방이 아니고 소유자분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소유자 중에 실거주자는 예외고요. 일시적 이주택자로 주택을 매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폭등기에. 예. 그때 매입한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도 하반기 내릴 때 매도 타임을 놓쳤고 그분들이 5년 차가 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초부터예요. 거의 18년, 19년부터 해가지고 5년 차인 2022년도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파신 분들이 들고 있다 23년, 4년도에 정부 정책으로 약간 올라왔지만 전고점을 못 찾았어요. 그분들은 못 팔고 들고 있다가 오르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요번에 좀 팔려고 했다가 갑자기 매물이 늘어났거든요. 예. 갑자기 또 꺼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예. 내가 이거를 이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런 분들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리고 신축 네. 대단지
예. 이쪽들은 이제 약간 미래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데보다 차별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쪽들은 매물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같은 동네에서도 신축과 기존 주택과 차별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네. 필드에서.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예전에 뭐 얼죽신이 유행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분도 얼죽신도 좀 줄었어요. 네, 줄어서 네. 그분들이 주로 이제 기존 주택 중에서 뭐 한 15년 내차 이쪽 수요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구도 지금 딱 토지 거래가 바뀌고 나니까 그 뭐 투자와 앞으로 미래 가치 상관없이 실수요자들이 2억, 4억 예전 아파트들로 넘어가는 거죠. 10억대.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매 가격 평균이 좀 낮아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세력, 가수요 세력은 일단 빠진다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팔 기회가 주니까 좀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물건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조급하시겠죠. 거꾸로. 오히려. 그 매물이 지금 나오면서 매물 감소 현상이 요번에 막 주택가가 오를 때 매물이 좀 줄었어요. 네. 9만 건대로 서울이 매물이 줄었다가 다시 지금 9만 3천 대로 넘어왔어요. 아, 매물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네, 그런 현상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는 신축과 기존 주택을 좀 구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새로운 현상이네요. 이 토호제 지정으로 은행 규제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 토호제 지정 전에 예를 들면 대출 계약을 했던 분들, 집 계약을 했던 분들, 이제 뭐 중도금 잔금을 은행에서 빌릴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이제 한두 달 후에도 돈을 빌려야 될 텐데 그분들 굉장히 지금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런 규제가 예상과 달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혼선을 빚을 때 이런 때는 지금 어떤 현상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호제를 지정했다. 풀었다가 다시 정한 것 자체가 네. 정책에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아마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명분 같은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토호제 지적한 것은 마이스 개발이라든지 영동대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인접지가 초과적으로 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건데 지금은 뭐 사실은 그냥 가격이 올랐다는 명분으로 다 지정하는 좀 정책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강남권이라든지 이게 대기 수요가 늘 있는 지역인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경작자들 보통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이거 풀면 어떻게 할라 이게 사실은 지금은 금리가 그나마 명목적이라 좀 높은데 나중에 금리가 인하된 후에 풀면은 이 대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거든요. 눌러놨던 부분이 용술철처럼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결국은 이번에 풀었을 때 지방에서 그렇게 강남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줄이 긴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상부에 대해서는 줄이 굉장히 긴 상태인데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노도강 이런 지역도 또 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무턱대고 지금 지정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수를 뒀죠.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한 수를 뒀다라고 하고 이거를 풀면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정책적인 고려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실제 돈을 빌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월 초만 해도 거래량이 좀 줄면서 가계대출 같은 거 좀 완화해야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느니까 금리 같은 거 줄이게 되면은 내가 집을 언제 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 그리고 전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세 금리가 또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순리대로 정책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풀었다 놨다 한 것들이 금융시장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시장, 대출 시장, 고객들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3월 걸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예로 들자면 뭐 105라 네. 6포인트 올랐답니다. 작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던데 혹시 이런 한국은행의 조사 현장 분위기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들 예전에 우리 한 1, 2년 전에 나왔을 때도 이 질문이셨는데요. 이 전망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이 통계라는 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좋은데 통계에서 자체가 약간의 성향이 틀리잖아요. 보통 통계의 기본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앞에 거에 대한 거는 설문 통계잖아요. 그렇죠. 심리를 물어본다. 어떻게 어떤 생각하니? 예측이나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은 변동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11월에
이 신뢰 지수가 지금은 105지만 128이었습니다. 2021 11월에 21년 11월에요. 예. 집값이 막 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니까 막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막 오르고 있는데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아우 또 오르겠지 계속 오르겠죠? 생각하죠. 대부분이 저 같은 사람이나 계산하니까 내려갈 것 같아요 얘기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는 어땠냐? 2022년 11월, 12월에 61입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신뢰 지수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대 금리 인상하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다 안 보고 그냥 언론에서 아시지만 대한민국이 유명하잖아요. 부동산 뉴스가 많은 거로. 부동산 펌핑 많습니다. 기사 많고 뭐 1년 내내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오르겠죠. 마지못해 답변을 한 게 그 수치가 나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이거는 이제 1년 뒤에 105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2022년 12월 6일 날 할 때 1년 뒤에 집값은 61. 완전히 안 올라갈 거다고 하락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어. 2023년도 12월에 어때요? 보니까 114가 돼 있어요. 114. 야, 이게 소비자 이제 심리 지수. 설문조사하고 반대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렇구나. 설문조사, 이 전망지수 자체가 웃기는 통계인 거죠. 한국은행 분들이 좀 빨리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를 지금 우리 SBS 예, 비즈에서 제가 두 소비자 번째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실효성이나 통계의 어떤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걸 또 우리 저 기자분들은 갖다가 네. 뭐 친시장적인 분들이 올랐다고 또 쓰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년 뒤에 내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논리에 하면 사이클에 하면 그래서 이 전망 지수는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네. 세금만 소비되는 통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한국은행 전망지수 좀 무시하고 네. 실제 현장에서 보건 후 1년간의 향후 집값 어떻게 보세요? 1년 안에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세게 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세게 강하게 네. 온다. 지금 계속 묻고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정체자금 대출과 이런 것들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다시 선순환 되려면은 연체율이 낮아진다든지 PF 시장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오은이 독야청청 부동산만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가세하면서 이런 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저는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제가 1년 후에 한국은행 네. 소비자 심리수가 맞느냐, 한문도 네. 교수 전망이 맞느냐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틀리면 기부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 이 은행 대출 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행 금토미가 4월 다음 달 예정돼 있죠.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미 연준은 이제 유지를 했는데 우리도 안 내릴 건가? 내릴 거란 전망도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높아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날 상호 관세 중심으로 이제 관세 정책을 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엔 잘 안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안 바뀔지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이 기간 안에 불확실성이 또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금통위 시점까지 이게 함부로 내릴 수 없는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리 과연 관세 정책이 기존에 말한 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단 관측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내리는 것은 지금 환율 1,45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이 좀 불확실성 키우고 흔히 말하는 자본 유출 같이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금통위가 5월이죠? 5월 정도에는 가능할까요? 5월 정도에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해소가 하면 아무래도 이게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고정이 되고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금 상호 관세다 부가세 기준에 뭐 상호 관세다라고 고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도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 역시 가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말에 이미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을 때 좀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특히 관세 리스크라든지 정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쉽사리는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리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문동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인데 이게 구 전체로 적용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송파구에서도 이른바 잠실 권역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장지동을 예로 들었던데 이런 데는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느냐? 이런 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같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볼멘 소리입니다. 왜요? 뭐 안티가 생기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지역의 오르지도 집값이- 않았는데. 아니요. 그 지역의 집값이 올해는 송파구의 그 핵심 지역보다는 오르지 않았어요. 내리기도 했어요. 도리어. 예. 도리어 내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왜 내렸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미 이 장지운동 일대가 뭐 위례 이쪽하고 뭐 거의 뭐 송파구랑 같이 보셔도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이미 2021년 2년에 많이 올랐어요. 2배 그렇죠. 반까지 막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내려간 거 지금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은 영끌 꼭지점에서 한 분들 외에는 나머지 90%, 100%에 99%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차익이 많은 상태예요. 볼멘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노원구처럼 뭐 40%, 50%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뭐 200%, 150%, 200% 올랐다가 3%, 5% 빠진 걸 조금 가지고 떨어졌는데. 하시는 거는 물론 꼭지에 사신 분 입장에서 맞아요. 영끌라서 그분들이겠지만 그분의 숫자와 전체 숫자를 비교하면 이건 일부에 대한 것을 갖다 일반화시키는 잘못된 기사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저효과를 좀 오류에 대한 기사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곳에 사는 분들도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할지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90%면 동화시켜 많이 오르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르셨잖아요. 네. 토지거래기업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IBK 기업은행에서 벌어진 부당대출 사례까지 관련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라 썩 달갑지 않은 청구서를 보냈죠. 일본과 대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세일즈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만났고요.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SK, 포스코, 한화, 한국가스공사 기업들을 줄줄이 만나네요. LNG 사업 개발에 관련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미국 측으로서는 이 알래스카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가스를 지금 반드시 수출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알래스카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아시아 쪽에 수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이 문제를 삼고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LNG 알래스카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걸 꼭 수출하려고 하는 이유, 원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꼭 이렇게 주력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그 셰일가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 본토에서는 이 LNG 생산 자체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양이 증가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 인프라들이 이제 루이지애나 주 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를 두고서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대규모 가스가 개발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모할 수가 없고 그걸 반드시 이제 수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알래스카 자체 내에서도 그 알래스카 인구의 한 65%가 앵커리지나 그 지금 이 LNG 수출 기지가 위치할 그 쿡 인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예. 그 지역에 지금 가스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알래스카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그 줄어드는
그 가스 공급량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일본을 이제 3개국을 꼭 집었는데 결국 우리의 수요, LNG 수요가 이 아시아가 지금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이 1등이고 중국. LNG 수입으로 보면 예. 그다음에 일본이 2등, 우리나라가 3등, 또 대만이 5등, 그리고 4위가 이제 인도인데요. 상위 5개국이 다 동아시아, 아시아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이 앵커리 그 알래스카라는 지역하고의 지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것들이 이제 운송 거리에 따라서 가격들의 그 공급 단가가 결정되므로 그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또 소비도 가장 많이 하는 또 트럼프 정부로서는 그 공교롭게도 그 나라들이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상위권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이 문제를 아마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운송이 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근데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는 게 뭐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석유 메이저들도 다 엑슨모빌이라든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다 시도했다가 중간에 이제 접었잖아요. 아무래도 접는다는 것은 사업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접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그 슈퍼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2015년 경에 이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알래스카 주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익성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고 또 이 가스 가격의 안정성을 그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제반 그 정치적인 뭐 이런 여건들도 발생을 해서 또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그 생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그 지질학적인 조건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또 동아시아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장기적인 계약보다는 이 가격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 계약이나 스팟 형태의 계약으로 이런 LNG를 도입하는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이저 석유 회사들로 봐서는 개발했다 하더라도 네.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 자체가 이게 공화당이냐 또 민주당이냐 따라서 정책이 좀 바뀌는 예, 거예요. 정책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걸 개런티 못 한다고 하면 메이저 석유 기업들로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우리나라 있어요? 같은 경우는 LNG를 지금 반드시 수입해야만 수입해야 하는 하는 나라고 또 LNG가 산업 전체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관세 정책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그런 어떤 압박 요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당근이나 선물 맞습니다. 겸해서 예, 관세를 그런 조금 차원에서 단순히 뭐 수익 창출에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는 뭐 LNG 선박이라든지 또 제철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그 미칠 수 있는 낙수 효과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면 수익성만 따질 게 아니라 맞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 수입 이런 문제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이번에 뭐 주지사도 우리만 간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대만 일본은 뭐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고 뭐 대만도 참여하겠다 그러고 거기도 나름 사업성을 따져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방향을 잡았을까요? 네, 지금 뭐 대만은 얼마 전에 사업 의향서까지 작성을 그 사인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일본은 2월달에 그 총리가 가서 이제 정상회담하면서 사업 참여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LNG를 수입해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그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약간 좀 지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좀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 나라들도 어떤 에너지 안보 차원 그리고 대미 그 무역 흑자를 저감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효과적인 그 방어 수단으로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나 대만 정도의 좀 적극성을 보이는 게 뭔가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외교 협상 이런 것
위해서 좀 필요하다. 혹시 교수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를 우리나라의 뭐 봐서는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저희가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양의 물건들을 가져오거든요, LNG를. 러시아에서 러시아나 LNG. 또 카타르 같은 경우에. 카타르에서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 향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곳이 북동부잖아요. 네. 굉장히 춥고 뭐 바다는 정말 얼어붙고 땅덩어리도 얼어붙고 그 알래스카 가스관을 가져오려면 태평양 쪽으로 오는데 이게 1,300km나 된다면서요. 이 가스관을 놓는 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데 이게 과연 지금 뭐 비용만 440억 달러, 64조 원, 이 정도의 뭐 거의 LNG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 길이당 보면 이게 아마 가장 비싼 네.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개인 연구차 이제 북극 지역을 자주 가는데요. 아, 북극이에요? 네, 오. 사실은 이런 알래스카 같은 극지방이 생각한 것보다 되게 혹독하고 특히 이런 인프라 건설함에 있어서 그 자연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건설 비용 자체가 일반적인 그 저위도 지방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비교가 사실은 안 되고요. 예. 건설했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영 비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 또 고위험 그런 네. 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440억 달러 64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과연 가스관을 세우거나 건설하거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 가서 누가 일을 할까? 네, 지금 뭐 단순히 건설 그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일단 그 알래스카 지역이 노동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노동력 부족. 네, 그다음에 인프라 자체가 사실은 없는 저 북쪽 지역하고 남쪽 지역 사이에는 그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하나 정도. 그래서 물자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투입을 해서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때 예. 들어가는 그 제반 어떤 악조건이 상당히 그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예상하는 추정치보다 향후 이런 그 건설 비용 또 운영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북극 지방을 자주 가신다는데 얼마나 춥던가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춥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뭐 영하 한 3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온도도 온도지만 일단 그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작업 기간이 있는데 1년 중에 한 5개월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합니다. 아, 1년 중에? 왜냐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일단 눈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알래스카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지진의 위험에 또 약간 취약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지진을 방지하거나 또 동토가 녹는 현상 이거에 의해서 집안이 약화되는 거 요걸 다 감안해서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기술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네요. 그 자본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 외교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다른 결정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데 마침 지금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서 이 캐나다 LNG 이 프로젝트가 곧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곧 이게 LNG를 바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오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 캐나다 LNG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LNG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LNG 가격이 사실은 LNG 공급 양의 결정이 되는데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나라가 LNG 소비를 지금 조금 줄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싸게 내려서 팔기 위한 노력들을 캐나다 정부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그 서부 지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이 당연히 그 타겟이 이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문제로 캐나다와 지금 미국이 사이도 안 좋으니까
서로 또 캐나다도 적극적으로 우리한테나 동아시아국가에 팔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로서는 이걸 생산해서 팔지를 못하게 되면 네. 그 사업 전체가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판매처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많고요. 예. 만약에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생산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로서는 좀 싼 가격에 그 LNG를 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 LNG 개발이 본격화돼서 팔릴 때 된다고 가정하고 순차적으로 돼서 팔릴 때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지금 이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 한 10년 정도 10년. 네, 공사가 한 5년 정도에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팔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 먼저 지금 예.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캐나다가 좀 유리한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미국 쪽은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LNG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약을 좀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싼 가격의 LNG를 도입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10년, 뭐 10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쯤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지금은 개발 참여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결국은 참여해야 되나요? 하게 된다면?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NG 바이어 중에 이제 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5,000km 정도 되는 가스관을 다 건설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모든 LNG 가스에 대한 그 어떤 그 물류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그 미얀마 가스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도 이제 지분 참여를 해서 가스관 사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이제 만약에 참여를 결정한다 그러면 뭐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만난 기업이 포스코, SK, 세아, 한화 등이에요. 이 포스코, SK, 세아, 한화는 가스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포스코하고 SK 같은 경우는 그 가스전. 그다음에 석유 개발 여기에 굉장한 그 경험과 역량을 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최대 가스전을 발견해서 개발하고 생산까지 지금 일관된 경험을 다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아 같은 경우는 세아는요? 이제 에너지 강관, 그 가스관을 이제 만드는 거기에 세계적인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제 컨택을 해서 이 가스관 그 생산에 대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할 것 같고요. 어떻게 되나요?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그 오션이 그 LNG 운반선 그 선박에 대한 그 세계적인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향후 이 LNG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LNG 선박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세워놓지 않으면 좀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네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알래스카 주지사의 면담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에서 8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부부 직원이 합작을 했고 입행 동기들이 줄줄이 가담했고 은행 차원에서 은폐 시도까지 드러났습니다. 수백조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은행 구조상 직원들이 입을 맞추면 부당대출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들의 짬짬이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는 비용을 수반하고 번거롭지만 불가피합니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